수용소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에게도 단 하나 남은 자유가 있습니다. 1944년 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막사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 그는 며칠 전 부모님과 아내와 생이별했고 평생 연구한 원고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전쟁이 끝난 후 전 세계 1200만 명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발견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빛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누구인가? 빅터 프랭클은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소년이었죠. 고등학교 시절, 그는 이미 프로이트와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심리학에 몰두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가 되어 빈 병원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배웠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쾌락만을 추구하는 존재일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1930년대 후반, 프랭클은 자신만의 심리치료 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로고테라피라고 불렀는데 그리스어로 로고스는 의미를 뜻합니다. 즉 의미를 통한 치료법이죠. 1941년 12월 프랭클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는 미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늙으셨고 나치의 위협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프랭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나치가 파괴한 회당에서 아버지가 가져온 대리석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엔 히브리어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첫 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프랭클은 결심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나는 여기 남아야 한다. 그는 미국행 비자를 포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1942년 그는 틸리 그로서와 결혼했고 그녀는 곧 임신했습니다.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 안에서 1942년 9월 프랭클과 그의 가족은 나치에 체포됩니다. 그들은 화물 열차에 실려 테레지엔슈타트 수용소로 이송되었죠. 프랭클의 품 안에는 그가 평생 연구한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로고테라피에 관한 책의 원고였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소지품을 빼앗겼습니다. 프랭클은 간수에게 애원했습니다. 이 원고만은 제발.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소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평생 연구는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훗날 프랭클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쓴 이론을 직접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1944년 10월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됩니다. 기차 안에서 그는 아내 틸리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자 악명 높은 선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장교가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눕니다. 왼쪽은 즉시 가스 실행, 오른쪽은 노동 가능자. 프랭클의 어머니는 왼쪽으로, 프랭클은 오른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프랭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굶주림, 혹한, 질병, 그리고 일상화된 죽음. 매일 아침 시체들이 막사에서 실려나갔고 저녁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는가는 체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고 허약해 보이던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았죠. 수용소 생활의 3단계, 충격, 무감각, 해방. 프랭클은 수용소 생활을 심리학자의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이 3가지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계 수용 충격. 처음 수용소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이것은 꿈이야 곧 깨어날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프랭클도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과 같은 호기심을 경험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까? 살 수 있을까? 가스실은 정말 저기 있을까? 프랭클은 이것을 사형집행유예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단계 무감각. 며칠이 지나면 감정이 무뎌집니다. 시체를 보아도 구타를 당해도 더 이상 충격받지 않게 되죠. 프랭클은 이것을 감정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은 동료가 수프를 훔쳐먹다가 간수에게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 오늘 죽겠구나. 하지만 프랭클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완전히 무감각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아름다움 앞에서는 반응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녁 막사로 돌아오던 수감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나와 봐. 저 노을 좀 봐. 모두가 밖으로 나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고 금빛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인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세 번째 단계 해방 후 탈개인화. 1945년 4월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시켰습니다. 프랭클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부모, 형제, 아내는 모두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해방된 사람들은 즉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렀기 때문에 기쁨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프랭클은 이것을 탈개인화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프랭클은 동료와 함께 아름다운 들판을 걸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했죠. 동료가 말했습니다. 프랭클, 이 아름다움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군요. 그때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느껴서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이미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그리워한 거지. 의미를 찾는 세 가지 방법.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는지 관찰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래에 할 일이 있었다. 프랭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밤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는 이 경험을 책으로 써야 해.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 그는 빼앗긴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없었기에 머릿속으로요. 그는 환티푸스로 죽어가는 밤에도 굶주림에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뭐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해방 후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창조적 가치. 무언가를 만들거나 일을 하거나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의사였기에 동료 수감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약도 기구도 없었지만 그는 말과 위로로 사람들을 돌보았죠. 어느 날 밤 티푸스에 걸린 동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프랭클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치료해 주셔서가 아니라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셔서 살고 싶어졌어요. 둘째, 경험적 가치. 사랑, 아름다움, 자연을 경험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도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는 매일 그녀와 대화했습니다. 추위 속에서 일하며 그는 아내의 미소를 떠올렸죠. 어느 날 아침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사랑 자체가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셋째, 태도적 가치. 이것이 프랭클 철학의 핵심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가족, 재산, 건강, 심지어 이름까지. 프랭클은 이제 번호 11만 9104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치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통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였습니다. 태도의 자유, 마지막 인간의 자유. 프랭클의 가장 유명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위해 동료를 배신했고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빵을 아픈 동료에게 나눠주었고 위로의 말을 건넸죠.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결정의 산물이다. 어느 날 프랭클은 극도로 잔인한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 간수는 아무 이유 없이 수감자들을 구타했죠. 프랭클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텐데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악은 특정 집단에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인간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프랭클이 특히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료 수감자는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쳐 죽었지만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프랭클은 이것을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삶이 비극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는 질문을 뒤집었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깨달았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고통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해방 이후와 로고테라피의 탄생. 1945년 4월 프랭클은 해방되었습니다. 빈으로 돌아온 그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테레지엔 슈타트에서 돌아가셨고 형은 아우슈비츠에서, 아내 틸리는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프랭클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이 시점에서 절망했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죠. 하지만 프랭클은 달랐습니다. 그는 9일 동안 쉬지 않고 책을 썼습니다. 빼앗긴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죠. 1946년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하려 했지만 출판사의 설득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 책은 즉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죠. 책은 24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현재까지 12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프랭클은 빈 대학교 신경학 및 정신과 교수가 되었고 하버드, 스탠퍼드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로고테라피를 전파했죠.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근본 동기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쾌락을, 아들러는 권력을 이야기했지만 프랭클은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특히 실존적 공허에 주목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무의미함, 공허함, 우울증의 많은 부분이 의미의 상실에서 온다는 것이죠. 프랭클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격적인 질문이지만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환자는 아이들 때문이에요 라고 답했고 어떤 환자는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 있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프랭클은 그것을 출발점으로 치료를 시작했죠. 1947년 프랭클은 재혼했습니다. 엘리 슈윈트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92세까지 장수하며 30권 이상의 책을 썼고 2500회 이상의 강연을 했습니다. 1997년 9월 2일 프랭클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좋은 삶을 살았다였다고 합니다. 프랭클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프랭클은 40세의 수용소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 시작했죠. 그는 92세까지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인생 이막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프랭클은 고통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했죠. 질병, 상실, 노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셋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프랭클은 아내가 죽은 줄도 모른 채 매일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죠.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존재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넷째,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뒤집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오늘 삶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돌봐야 할 가족이 있나요? 완성해야 할 일이 있나요? 전해야 할 사랑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묻지 마십시오. 삶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동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92년의 생애 동안 프랭클은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수용소에서도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노년에도 그는 의미를 찾고 사랑하고 창조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각자의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프랭클의 말처럼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는 것, 그것도 의미를 찾는 한 방법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철학 사상가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기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철학가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